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뉴스 콕 시간이죠. 해마다 1월 1일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말에 며칠간 계속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로 신년사를 대신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올해 왜 신년사를 하지 않았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회의 내용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핵 경제병진 전략으로 후퇴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 얘기는 맞는 것일지,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담겨 있는 북한의 의중을 올해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 남문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저도 지난해부터 남문희 기자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설명할 때가 됐는데 이랬는데 신년사 이렇게 또 당 전원회의에 또 결정서로 되시는 이 신년서까지 싸서 포괄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남문희 선배님 인사 나누기 전에 두 분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마타리 윤여선 에디터 함께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소개합니다. 남문희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겸손하시게 인사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안에서도 이제 남선배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백두산으로 향할 때부터 저희가 정말 백두산 갈 때부터 아주 마음이 초조했었어요. 제가 좀 안 나오는 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러잖아요. 예.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나오시는 건 좋은데 그렇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나올 일이 그렇죠. 많아야 될 텐데. 맞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궁금한 걸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매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로 대체했어요. 네.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이제 신년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예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는 신년사를 한 경우가 별로, 오히려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시대로 바뀌면서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이 과거에 이제 김일성 주석 스타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2019년 시작할 때 이렇게 하얀색 양복 입고 하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워낙 강렬하게 서재 있어서. 같은 데서. 네, 근데 맞아요. 아주 멋진 얘기들 많이 했죠. 북미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맞아요. 그래서 2019년은 정말 남북 관계에 아주 근데 큰 기대를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2018년이었고 2019년에도 미국하고 다시 한번 만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쭉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올해도 신년사를 꼭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연출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각별한 이유들이 있어요. 네. 북한에서 특히 이제 외무성이나 이제 외무성의 상위관은 당국제보거든요. 같이 이렇게 같은 어떤 흐름 속에서 기획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쪽의 계획으로는 올해는 이제 올해 북한의 신년사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당 전원회의 결정서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애초에 계획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계획은 뭐냐? 그 신년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연말에 누구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짧게라도. 그리고 계속 연말까지 시한을 줬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 연말에 여러 가지 연말을 앞두고 만나자는 걸 말로도 했고 협박도 했고 여러 사람 입을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계산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에 탄핵 국면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12월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하면서 네. 12월 7일 날 그리고 13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 엔진 시험도 하고 이렇게 네. 아, 맞아요. 응? 이 크리스마스 선물, 당신이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떤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암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는 미국에서 아유 왜 그래야 뭔가 하면서 그렇죠. 이제 네. 전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되게 오빠가 크리스마스 때 얘기를 긴장하고 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그렇지. 아 이거 미국 시간 기준이야. 그래요. 왜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 꿈쩍도 안 하고 아,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기는 좀 그렇고 나름 잽을 네, 남겼던 네. 남겼던 건데 네. 아, 당 전원회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12월 초에 소집을 네.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냥 떼우고 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당 전원회의 결정서 내용을 이제 좀 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의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보면 이번에 북한이 이제 과거에 그 핵 경제병진 전략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간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네. 과연 그런가? 예, 이제 일부에서 그런 이제 그 보도들이나 분석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그 핵경제 병진 전략으로의 어떤 후퇴다. 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원회의 결정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작년 말에 여러 가지 네. 제스처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전원회의 결정서가 나온 이후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원회의 결정서 안에 핵경제 병진 전략으로의 후퇴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거나 그런지는 아니지만 시제, 그러니까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요걸로 알 수 있도록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거기 내용에 보면 네. 과거에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 과거에 뺀 거는 제가 넣은 거고 네.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네. 그 과거형이다. 과거에. 명확한 과거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현재가 그 이후에 핵경제 병진 전략이 아니고 경제 집중 노선이잖아요. 지금 하는 네, 게.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네네네. 이거는 진짜 현재형이네요. 확실한 지금이네.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제 딱 보면은 전원회의 결정서가 그 핵경제 경진 전략의 전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네. 게 이 안에 명확한 거고.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으로도 북쪽에서는 사실은 핵경제 병진 전략이라는 거는 새로운 길이 아니다. 이미 네. 과거의 길이잖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자기들은 핵경제 병진 전략이 성과적으로 종료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자기들 말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러면 지금은 뭐냐? 응? 그 전원회의에서 핵심적인 용어가 나온 게 정면 돌파전이다. 네. 우리의 전진을 저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정면 돌파의 키워드가 뭐냐? 가장 정면 돌파의 가장 기본 전선이 경제 전선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우리는 경제 전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렇군요. 고 이게 사실은 올해 4월에 하노이 회담 바로 직후에 이제 이번에 5차 전원회의거든요. 근데 네. 4차 전원회의 때도 네.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표현만 달라졌어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뭐 제재 극복을 위해서 자력 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과 경제 총력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그랬죠? 정면 돌파전인데 그 기본 노선은 경제 경제 건설이구나.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른 언론이나 또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뭐 그렇죠. 핵 경제 병진 전략으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그렇죠. 데는 네. 지난해 연말 그 크리스마스를 거치면서 긴장을 이제 고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 뭐 네. 미사일 발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요즘 미사일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발사체라고 하죠. 불상 발사체. 네, 이런 불쌍해 문제들, 발사체.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런 의문을 이제 갖게 하는 거고요. 또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 안에도 네.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해 나가겠다. 맞아요. 네. 이런 표현도 이제 등장을 예. 하니까 그렇죠. 이런 뭐
의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표현이 문제인데요. 전략무기 개발 사업을 더 활기차게 네네. 계속 밀고 가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 전화의 결정문을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대충 보기에도 두 군데에서 일단 저는 볼 수가 있는데 네. 전혀 다른 맥락의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면 돌파전, 그 기본 노선이 경제 전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정면 돌파전의 정치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담보가 필요하다. 그 군사적 담보를 언급하는 데서 전략무기 개발 사업을 밀고 나가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네네네. 그게 대목이 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그 경제 노선을 관철하는데 예. 무슨 전략무기까지 그러게요, 네. 담보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약간 그 수식어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가 문구를 읽어볼게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네.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완전을 위한 필수적이며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할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 되게 네. 철렁한 얘기인데요. 그러네요.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거다. 이런.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선언적이고 네. 그 예. 북한의 의지를 또 담는 이게 사실은 이제 부분이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스톡홀름 회담 이후 북한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흐름들, 내부의 그런, 어떤 노선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노선 갈등, 이런 것이 여기서 직접이 이게 직접돼서 나타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결정서를 보면은 요런 예. 노선도 엿보이고 이쪽 노선도 그렇죠. 엿보이고 지금 네. 그러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요거를 이렇게 전면하진 않았고 이렇게 숨겨놓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이제 좀 그렇죠. 이제 발록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요 대목인데 이 대목이 뭐냐면 여긴 내용 그대로예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네. 우리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더 이상 없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비핵화 회담도 중단할 거고 네네네.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중단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미국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 뭐 액션을 압박을 가할 수도 또 있고 그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국가의 안전 그걸 방어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을 위해서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 이게 이제 저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핵화 회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럼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핵경제 병진 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지만 그렇죠. 그것과 다른 예.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핵경제 병진 네. 전략이라는 거는 핵 개발과 경제 개발을 같이 동시에 하겠다는 진행하겠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핵 실험도 하고 그렇죠. 핵 무력의 어떤 보도화, 경량화, 뭐 무슨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개발을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겠다.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네. 그렇죠. 약간 수세적, 방어적 의미의 핵 보유 선언 같은 거. 그래서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원의 결정서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전략 무기를 이제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네.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네. 그렇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즉 핵 보유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11월 걸 경우에 이렇게 회담에 응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네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전원의 결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것이 핵경제 병진 전략과 다른 그러네요. 내용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스톡홀름 회담 직후에 나와서 우리 시사인사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스톡홀름 회담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그렇죠. 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북한 권력 내 주체파라고 하는 예. 하나의 어떤 주체파라고 어떤 세력을 얘기하기보다도 네.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가진 그 이제 그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그것이 전원의 결정서를 보면 그런 어떤 주체파의 요구가 어떤 권력의 어떤 정면으로 네.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은 이제 여러 그 외무성 입장도 있고 주체파 입장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네. 주체파의 입장이 그 부분을 잘 봐야 네네네. 될 거예요.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실은 통일전선부 그쪽이 그렇죠. 세력이 약화가 되고 네. 외무성이 그때 네네. 예, 부상했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무성 이후에 네. 또 다시 주체파가 주체파로. 좀 더 치고 나가는 그런 그럼 이제 이게 그 흐름을 한번 네. 정리를 해보면 아, 지금 전원회의에서 나온 이 얘기들이 예. 어떤 거를 보여주는가가 좀 명료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한 건 그동안 네. 쭉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체파로 불리는 그룹이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남북 관계나 대미 관계를 이런 주도했던 통일전선국을 중심으로 네. 한 세력들이 주체파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체파라는 거는 음. 아마 이제 북한 내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 같아요. 네네. 아, 네. 근데 이게 오. 학술적으로 정리되거나 그런 건 네. 아니에요. 음. 근데 북한 내에서 쓰는 용어인데 북한 내에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편이 소문으로 들은 용어 그래서 이제 네.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주체파가 뭐냐? 그렇죠. 뭐 여기 네. 주체사상을 해소할 때는 여러 가지로 뭐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이제 예전에 그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북한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안보 노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강경파. 그렇죠. 네. 미국과의 어떤 이런 투쟁을 전제하고 미국에 대한 불신 이런 걸 항상 깔고 있고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아.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당에도 있고 뭐 북한 그 내각에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특히 군부에는 그런 세력이 당연히 많을 거고 그렇겠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 한국처럼 또는 뭐 이런 그런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어떤 세력으로 당을 네, 구성한 네, 건 네. 아니고 그것도 아. 큰일 나죠.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고 예. 다만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를 쭉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북한 내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게 작년 4월부터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전부하고 같은 거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통전부는 그 당시 좀 약간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좀 막 서둘러서 밀어붙이려고 네.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평창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네. 좀 성공시켰던 그걸 주도했던 그렇죠. 부서가 네. 통일전선부고 통전부였죠. 예. 근데 그때 통전부가 너무 서두른다 말이지. 예. 그런 내부에 좀 반발하는, 통전부에서 비판하는. 아.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믿길래 우리가 이거 다 내주면 안 돼. 뭐 이런 우리 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끝까지 미국의 안전을 담보해 줄 때 갖고 있어.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내부에서 목소리가 조금 그러니까 북미회담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잘 안 될 때마다 목소리가 이렇게 좀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랬다 이제 하노이회담 결렬 네. 이후에 이제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권력이 이동되고 외교부가 등장도 하고 네. 또 이 주체파의 목소리도 좀 커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주체파와 핵 보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핵보유 노선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보려면은 이제 스톡홀름 회담 이후에 네.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네.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경은 스톡홀름 회담이 왜 결렬됐는가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그때 당시에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뒤를 짚어보고 곱씹어보고 네, 계속 리뷰를 되짚어보고 해보고 네.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그때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좀 상세한 얘기들이 그 뒤에 좀 나오는 걸 다시 보면은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게 이제 자 그러면 스톡홀름으로 갑시다. 스톡홀름 다시 가보면 자 그때 당시 보면은 스톡홀름 회담의 가장 이상한 거는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물론 북한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예. 겉으로만 그러지 실제로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국식의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는데 그 8시간의 대화의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예. 성명을 북한이 발표했다. 저는 미국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네. 상당히 서운하다. 애써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반응이라면 뭔가 애를 쓰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실무회담에서 왜 그렇게 입장 근데 차이가 이거를 있었을까요? 북한은 아주 매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아보면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스톡홀름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주도권은 외무성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외무성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북미 회담 전략이랄지 이런 걸 대미 관계 전략. 네네. 외무성은 북한의 외무성은 늘 1순위가 북미 관계 정상화예요. 그렇죠. 네. 제가 90년대 이후 늘 보면 항상 그래서 외무성은 외무성대로 딱 그런 계획을 2020년까지 북한이 얘기하는 2020년은 사회주의의 최후의 승리를 그렇죠. 의미해요. 북미 대결전 네. 사회주의 근데 최후의 이게 승리.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력을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노선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무성 노선이 하나가 있는 거고 주체파 이렇게 세 개의 그렇죠. 세 개가 노선들이 있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일전선부와 외무성은 사실은 기본 방향은 같아요. 예.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네네네. 통일전선부는 거기에 남북 관계까지 같이 그렇죠. 네. 하려고 했던 특징이 있고 외무성은 사실은 남북 관계는 자기들 수반이 북미 아니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죠. 북미 관계를 초점으로 생각하는. 근데 이 북미 대화를 계속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같아요. 네. 어쨌든 대화 기조를 그렇죠. 이어가려는 이게 이제 대화를 세력들인 대화에서 거고 비핵화 회담을 성공시켜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면에 이 기조에 지금 이 기조를 삐딱하고 위험하기는 일군의 세력들이 목소리가 커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스톡홀름 회담은 두 개의 입장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이게 스팝이 됐다 할까 이렇게 네, 저는 네, 네. 보죠. 우선 큰 틀, 형식적인 틀이나 네. 2020년까지의 큰 대화 전략 속에서 스톡홀름 회담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외무성 입장이고 네. 예. 그 스톡홀름 회담에서 뭘 요구해야겠다 그 컨텐츠 예. 내용은 주체파의 내용이에요. 아. 제가 그걸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결렬이라는 게 왜 나왔는가 보자면 예. 이 결렬 시나리오는 외무성의 구도에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구도에도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외무성이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2020년까지 북미 대화를 이렇게 쭉 하겠다는 건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것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띄우겠다. 네. 네네. 이게 병행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스톡홀름 회담을 생각해 보면 자 하노이 회담하고 비교해서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대 얻어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기차 지금 타고 갔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국가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수모를 당했다. 그래서 네. 한번 대가품을 해줘. 대가품을 네, 해줄 필요가 네, 있다. 네, 이게 네.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네. 스톡홀름 회담은 한번 가볍게 한번 딱 우리도 결렬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언제 때문에. 근데 이 양반들 하여간. 이거는 그러나 북미 회담을 결렬시키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딱 10월 초 정도면 한번 결렬시키고 11월 중에 실무회담을 한번 더 하고 응? 그죠? 12월에는 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딱 해결하고 나오는 예. 거야. 그러니까 10월달 스톡홀름 회담이 만약에 타결이 되면 그 공은 누가 돌아가요? 김명길한테 가는 거야. 김명길이 갑자기 네네. 예전 강석주처럼 이렇게 딱 아, 그 북미회담을 예. 타결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는 외무성의 시나리오는 없는 거예요. 김영길이 그때 순회대사인가 순회대사.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타결을 실무회담 이 첫 난관을 타결하는 주체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다 멋지게 연말에 한번 이건 자기네 그림이고. 시나리오를 참 잘 써요. 아니, 여러 개를. 그게 돼야 사실 10년사를 쓸 수 있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신년사를 향한 그렇지. 먼 여정. 아니 우리 기자들도 취재를 해야 예. 기사를 쓸 수 있듯이 저쪽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세운 계획은 뭐냐면 2020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기 뉴욕에 가서 네. 예. 유엔총회 연설을 쫙 멋지게 오. 하고 답답하네요 지금. 근데 10월쯤에 이제 어쨌건 워싱턴에서 이렇게 협상의 상대였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날 네. 굉장히 미국식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가서 늘 우리가 이게 진짜 핀트가 이렇게 맞을 수가 그러게요. 있나요? 제가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거의 이제 30년째인데 네. 30년 동안 했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분명히 어긋나는 그래도 올해도 진짜 예외 없이 이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네요. 그게 서로 맞아떨어졌으면 이제 뭐 이렇게 더 이상 긴장도 이런 없었고 예. 정말 유엔에 가서 뉴욕에 가서 그렇죠.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었을 텐데 멋있는 게 너무나 있었죠. 고지식하게 자기 협상 틀, 그러니까 자기 플랜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래서 외무성은 그런 플랜을 가지고 뭐 10월 달이니까 시간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 타령을 그렇게 못한 거지. 딱 하고 11월 중에 한번 만나고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에 가서 딱 만나서 예. 원래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3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지난달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레터를 받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바로 자기가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평양에 한번 오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뉴욕을 가서 유엔에 참석하고 그래서.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9월 23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게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북한에서 상당히 검토된 얘기라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행동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말 그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한마디에 네.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예.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고 사실은 실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외무성이 움직였다. 그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변수가 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지.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주체파라는 북한 내부에서 이 상황을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는 세력들, 북한의 안전, 체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또 미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이런 거 있는 가지고 세력들의 보는 세력들이 등장한 거죠. 예. 이 세력들이 볼 때 스톡홀름 회담은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안전담보. 예. 안전담보를 거꾸로 뒤집으면 미국의 적대식 정책을 폐기하라 이런 식인 이거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무성은 외무성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근데 컨텐츠는 약간 주체파 입장을 반영한 걸 가져간 거죠. 근데 미국은 거꾸로 미국은 하노이 회담의 연장선에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과정이 생략된 북한 그렇지. 측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거고 네. 여기는 이제 여전히 그 프로세스대로 왜냐면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는 이제 북한이 얘기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영변 핵 시설을 그렇죠. 이제 포기할 테니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미국이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있었던 5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그게 이제 주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네. 민생과 관련한 제재를 네. 해제해 주시오. 네. 대북 제재 해제의 방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연장선에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 주장하는 영변 플러스, 영변 바깥에 강선이나 이런 쪽에 또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 폐기 계획을 합의해주면 네. 미국이 그때 제시한 거는 석탄하고 섬유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의 제재 유예를 검토할 수 있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대북 제재가 갖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함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제재가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미국의 어떤 남미의 동북아 전략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작은 카드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북한의 요구사항은 하는 거죠 지금. 일로 가 있는 거지. 네. 더 사실은 더 요구하는 쪽으로. 핀트가 바뀌어 있는. 아. 외무성은 사실은 또 입장이 달랐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때는 그런데 외무성에서도 이거는 일단은
이제 폐기하는 카드니까, 그러니까 아. 결렬시키는 거니까 네. 일단 결렬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네. 원칙적인 걸 한번 던져봐야 아. 되는 거죠. 협상안은 따로 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외무성 입장에서는 그냥 흥하고 토라진 척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이 주체파가 가지고 온 거는 사실 발로 뻥 차버리는 네. 그런 네, 내용이었던. 그때까지는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외무성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는 그거를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밀어붙이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들 일단은 그래도 한 번은 세게 한번 네. 결렬시키려면 그 정도는 툭 치고 가고 네. 타결은 할 수 있다. 타결은 이걸로는 타결이 어렵죠 사실은.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변수는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미국 내 상황. 당연히 네. 변수가 있죠. 둘이 하는 일인데 네? 두 나라가. 뭐냐면 미국이 7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그렇죠. 통화한 내용이 네네네. 누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9월 23일인가 24일 날 하원에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맞아요. 선언을 해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방이라는 게 9월 23일인가요? 24일인가요? 네. 예. 그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스톡홀름 회담 하기 한 10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빈세에 몰리겠다. 네. 2020년에 어떻게 될까? 약간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거라. 뭐냐면 자기들 외무성 입장에서도 보면 2020년에 자기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네. 이걸 멋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9월, 10월 경에 딱 그 미국 대선 한 달 전에 네. 북한도 뭔가 선물을 주고 근데 네. 미국으로 또 제일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예. 대선 직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딱 짰는데 북한도 아마 이제 탄핵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네. 그렇죠. 뭐 미국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하원에서 통과돼서 상원에서 상원은 안될 공화당이 것이다. 훨씬 많으니까 네. 이제 뭐 부결될 수 부결되는 있으니까. 당연히 부결이죠 네. 지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져 갖고 차기 대선 대통령으로 안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걸 또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꼼꼼해요. 혼자 그 너무 큰 경우의 그림을 수까지 그려요. 생각을 하는 이게 거구나. 제가 늘 좀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늘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린 건 분석은 잘한다. 분석은 잘한다. 뭘 못하면 칭찬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분석을 대통령 너무 자기식대로 하는 거지. 그래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네. CNN을 24시간 동안 팔로우해서 잘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저 네. 사람들 저쪽 실무자들은 엄청 일을 해요. 아주 엄청 브라이트하고 일을 뛰어난. 근데 문제는 종합을 못하는 거예요. 칭찬이 아닌 것으로. 아니 이게 진짜 제가 늘 정말. 왜 저 사람들이 네. 늘 남문희 기사 좀 읽으세요. 언론이 굉장히 그러니까 CNN을 지금 늘 24시간 돌려볼 게 왜 이렇게 아니에요. 약간의 핀트가 CNN만 보지 없날까. 말고. 예. 이 종합은 사실 감이거든. 예. 분석은 어떤 예. 사실을 이게 바탕으로 할 수 논리적 있지만 사고, 네. 쪼개기 뭐 이런 거지만 너무 종합은 골방에 수십 년 동안 갇혀 그렇죠. 있으니까 사실 정보 입력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북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된다. 북한 평양에서만 자꾸 워싱턴을 보면 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미교포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오히려 재미교포들 중에서도 이제 좀 북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늘 북한 잘한다만 얘기하지 말고 예. 북한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 그런 판단은 우리 희망사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한 어떤 정말 북한이 그 판단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서로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 내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거다. 자꾸 이게 내 희망대로 보지 말고 이렇게 봐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일단 이제 우리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문제는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고 유추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까지 갔다 오니까 뭔가 이렇게 그때 그랬었구나라고 네. 이제 박수가 딱 터지는 건데 네. 그럼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더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스톡홀름 회담에 임했던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미국 내 상황들, 그 변수를 분석은 했으나 종합적인 결론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수를 던졌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담 결렬에 중요한 그렇죠. 그 어떤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이제 가보면요. 저는 아까 이제 백두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도 또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이 양반이 또 그때 백마를 타고. 그래. 백두산을 갔다 왔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대 속내는 뭐였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네. 다 알면 제가 그렇죠. 열심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각도에서 앞뒤를 쭉 보고 네. 북한의 변화가 언제 나타나는가 음. 다시 유추를 해보면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그런 미국 내 상황을 다시 리뷰하는 네. 그 기간을 잡은 게 한 11월 말까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월 5일 날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되고 네, 끝났잖아요. 그 뒤에 스톡홀름 외무성에서 2주 후에 다시 옵시다. 네, 네, 그리고 네. 미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다시 만나야지. 예, 예. 미국은 첫 회담에서 뭐 서로 이렇게 그럴 적극적인 수도 입장을 있죠. 했으니까 네. 2주 후에 다시 만나면 진전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진 거죠. 근데 북한은 침묵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바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상황을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예전에 하노이 회담 때도 뮬러 특검 어쩌고 해서 미국 상황을 네네네. 분석해서 네. 나갔다가 이렇게 물 먹은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혹시 미국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취약해질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실 분석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그게 이제 11월 말까지 시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 갔었죠. 예, 그게 그게 10월 첫 번째, 15일이었어요. 예, 첫 번째 네네네. 다녀왔을 때가 10월 이때죠. 15일. 예. 그러니까 10월 5일 스톡홀름 회담, 10월 15일 백마 타고 백두산. 갔던 거, 네. 뭐 등등 이렇게 있어.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그 대미 관계에서는 입장이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 입장이 바뀐 게 대남 관계 아, 입장이 맞아요. 바뀐 예, 거예요. 예. 그게 네, 뭐냐면 맞아요. 강경해졌었죠. 네네네. 10월 그게 이제 10월 23일인가 조선중앙통신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언젠지 불상시에 금강산을 그렇죠. 다녀왔고 남쪽 시설을 네네네. 남쪽 시설 수첩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10월 24일 날 10월 23일 날 발표가 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올라갔을 때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쌍날개를 하려고 했던 그 전략을 일단 깨졌구나. 네. 거기까지 이제 입장 변화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그 다음 날 김계관 이제 외무성 고문 이 사람 말을 굉장히 주목해봐야 돼요. 그 스피커예요. 대미 관계 스피커로서 그 사람 네네네. 결정적인 발언을 네. 자꾸 거물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최근에 만나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이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고 싶다. 응? 그게 뭐냐? 외무성의 원래 시나리오대로 네. 네. 연말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네네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게 이제 백두산 갔다 오고 금강산 갔다 오고 나서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여태까지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제가 듣기로는 이때 외무성이 생각했던 그 대미 협상안이랄까 이것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연말 북미 정상회담 네. 뭘 북한이 이제 추진한다 할 때 네, 미국에 또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하노이 회담 그 당시 그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북한하고 미국 간에 접촉이 여러 차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그냥 만났겠어요. 그렇죠. 미리 네. 그렇죠. 사전에 네네네. 실무적인 조율이 미국에서도 있었겠죠. 뭔가 비전이 있다 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미 북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우리가 이제
뭐 연말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했을 거라고 좀 봐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제기했던 게 뭡니까? 북한이 이제 영변만 얘기를 하는데 네. 강선도 있다. 네. 그 얘기 그렇죠. 던진 거 아니에요. 영변 바깥에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걸 절대 인정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하면 그걸 인정하고 그 폐기 계획을 같이 마련하겠다라는 양보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걸 이제 미국 쪽에 제시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나온 거거든요. 6월 30일에 회담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12월 말 정상회담 때 그 카드를 내겠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래의 조건이 백두산 갔다 오고 나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네. 됐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wen성 쪽에서는 근데 한 가지 이쪽 주최파 쪽에서 자꾸 안전보장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안전보장을 좀 확실하게 해서 불가침 조약 정도를 요구하는 식으로 올리고 네네.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들어주면 북한도 양보를 하는데 그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북한도 인정을 하고 폐기 계획을 같이 짜는 거. 그렇군요. 그걸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제재를 완화해주는 네. 이런 식의 나름대로 계획이. 그러니까 스톡홀름 회담에서 안전보장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 깨지는 게 아니고 외무성은 약간 절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10월까지는 지금 그렇죠. 이제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던 됐는데 건데 문제는 이제 바뀐 11월부터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바뀐 이제 걸까요? 11월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 네,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는 하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역으로 짚으면 아 이때 딱 터졌구나라는 보이는 시점이 네. 뭐냐면 제가 보기엔 11월 17일에 그 한국과 미국이 네. 한미 양국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요. 네. 한미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그때 만나갖고 네. 비질런트 에이스 그 훈련이라고 있어요. 한미 이제 연례 공군 훈련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비질런트 에이스 네.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작년에도 이제 유예를 했는데 네. 올해는 11월 중에 하겠다고 처음 발표를 했었어요. 11월 초에. 맞아요. 그래갖고 북한에서 또 난리쳤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한미훈련 당신들이 당연하죠. 뭐 축소하고 안 하겠다고 네.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야 그렇지, 하고 그렇지. 난리가 났어요. 네. 응? 근데 11월 17일 날 그 우리 하겠다고 정부장관하고 하니까. 둘이 11월 17일 날 만나서 그러면 올해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발표했어요. 훈련을 하지 양보하겠다. 않겠다고. 그 양보하겠다. 굉장히 큰 양보죠. 또 사실은. 뭐야 그러면 다 그리고- 지금 이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날렸어. 아, 이 다 양반이 좀 됐다. 트위터 좀 하지 말라 그래 진짜. 아니 그때는 좋은 거였어. 빨리 만나자. 내가 양보했잖냐. 훈련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빨리 만나자. 김영현장에 빨리 만나자. 네.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럴 때마다 긴장과 초조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뒤집어. 아니 그래서 이거 보고 양반이 저런 멋진 표현도 쓸 줄 아네. 얼마나 네. 멋있어. 알라딘을 재밌게 본 거 아니야? 자기가 지니까는 거지. 저기 알라딘 누나 무슨 생긴 것도 겨울왕국 지니가 같은 데서 나는 진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축구상에서 말해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시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거기 그 알라딘 지니 같은 스윗해. 자기를 멋진 표현을 쓰면서 이야 멋진데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또 그분 김계관 씨가 또 등장해요. 김계관 씨 이날 뭐라고 하냐면 느낌이 이상한데. 예, 이제 이번에는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우선은 환영의 뜻을 표해.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그냥 얘기가 환영만 해. 뭐라 하면 새로운 조미순회 회담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됐다. 네. 예.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12월 말에 계속 만나자 했잖아. 네, 근데 네.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만나자. 네. 그리고 내 양보했어. 그러니까. 한미훈련 일단 중단해 유예 이렇게 양보했어. 근데 이 김계관 씨가 그 다음에 뭐를 붙이냐면 이렇게 붙여요.
우선 새로운 조미 순회 회담을 의미로 해석했다. 그래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뭐냐면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거는 이게 이제 주체파의 워딩이잖아요. 네네네. 이 뭐냐면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건 원래 사실은 북한이 90년대 내내 반복하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만나자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최근 몇 년간 사이에 잘 등장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저는 이제 그때 그죠? 저기 좀 보면서 스톡홀름 회담 딱 보면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영장 성명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적대시 정책 철회가 갑자기 큰.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기사도 그렇게 썼어. 예. 아니 미국 보고 구태의연한 해법이라고 하니 오히려 북한이 너무 구태의연한 맞아요.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말 이면에 주체파라는 존재, 주체파의 육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근데 그거를 이 김계관 씨가 나서서 네.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계관 씨는 지금 외무성 부상인데. 외무성 아니요 고문. 고문, 예. 이분은 실무를 할 나이는 지났죠. 부상은 이제 저기 그렇군요. 최여사. 최선이. 예. 왜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된 그러니까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월 말까지 북한 내부의 재검토 기간을 했잖아요. 예. 그 안에서 뭔가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됐든 자기 안에서 자기 분석을 하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추측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주체파의 입장이 주체파라는 게 세력이 있는 건 아니라겠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북한 이제 군 쪽이 그게 강할 테니까 인민군 뭐 총참모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걸 모아서 제기를 하고 그럼 당에서 그거를 이제 당 국제부에서 그거를 이제 서로 레벨이 되니까 네. 리수용 씨가 이제 당 국제부장인데 이 사람이 수용을 한 건지 아니면 내부 갈등 속에서 밀린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 엠성의 원래 입장에서 바뀐 거죠. 이게 주체파 그러네요. 입장을 그걸 보여주는 게 김계관의 이날 발언인데 그렇군요. 요걸 명확하게 한 발언이 이틀 후에 또 나와요. 이번엔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응? 최선희 씨가 하지 말란 말이야, 진짜. 부상이 11월 20일 모스크바를 가는데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모스크바 가면 꼭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생겼네요. 두 번째 징크스군요. 백두산 방문, 그다음에 최선희의 러시아행. 2017년에도 그때도 이맘때 모스크바를 가는구나. 저게 러시아 카드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버팅기는 쪽으로 가겠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최선희 모스크바행인데 그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면서 만난 뒤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워딩 그대로 이제는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 핵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사실 북미 관계에서 핵심은 비핵화인데 그게 내려지면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협상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 협상에 진짜 그럼 뭐라고 하냐면 또 의미가 하나 아닌 거죠 지금. 미국과 협상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 협상하자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표현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늘 궁금한 게 그랬어요. 그거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저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철회하래. 그러니까 최선희 씨는 다 철회하래. 네. 그럼 뭘 하자는 건가?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정상이 북미 정상이 지금 만나는 거고 그렇죠. 그 과정이 단계적으로 지금 해소하는 과정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고 돼요? 이렇게 포괄적인 제안을 하면은 사실은 상대방에서는 너무 난감한 거죠. 그렇죠. 도대체 뭘 철회하라는 뭘 건지 적대시 디테일하게 정책이- 알 수가 없으니까. 북미 간 적대시 정책은 50년간 쌓인 건데 50년간 있었던 일을 다 철회할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이게 부부싸움하고 똑같은 거야. 50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몰려고 할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안 아니 되는 그건 거야. 진짜 완전히 부부 열받아. 관계가 북미 관계 같으면 좀 문제지 않아요? 너무. 여기 상대방은 긴장이야. 멘붕에 빠지고 그런 관계가 많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쌓인 게 많아, 근데 진짜. 항상 북한 사람들은 이런 그 남북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남북 관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정상회담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예전에 들어보면은 당신들이 안을 갖고 와보쇼 이렇게 자기들이 뭘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당신들이 안을 만들어.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그거야. 그 최근에 나타난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어. 좀 예전 좀 구체적인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이 안을 갖고 와라. 다시 이게 그 이제 모습으로 늘 회귀해버린 거네요. 자기들이 이렇게 버팅길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문제를 종합하고 상상할 수 있는 창의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분석왕인데. 분석은 정말 잘하는데 그렇지. 답답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저때 이미 자기들 내부 검토해서 트럼프 예. 대통령을 이제 분석을 했겠지. 그렇군요. 응? 안호회담 때 밀러 특검 때문에 네. 취약할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제 그렇죠. 탄핵을 탄핵 앞두고 정국을 앞두고. 우리가 좀 요구의 강도를 그렇죠. 높여도 어차피 요구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렇지. 단위를 높인 거지. 아. 핵보유 입장으로 가도 핵보유가 예전 같은 핵 개발이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북한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핵을 왜 포기하고 찍겠어. 그럼요, 사실은.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오늘도 남문희 그런 거지. 기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명쾌해지네. 딱 스톡홀름부터 이해가 딱 되죠. 짚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경로거든, 배경, 경로. 예, 그걸 쭉 지금 가을부터 12월 위기 지금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이제 이런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보유 선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어떤 미국이. 국면이 펼쳐질지 이게 좀 궁금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에도 북한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네네네. 거기도 분석도 하고 종합도 하겠죠. 네. 네. 근데 그쪽 종합이 꼭 맞는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서로 종합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감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월 말에 이제 랜드 연구소에는 브루스 베넷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국내를 한번 이렇게 쓱 보고 간 적이 있어요. 네. 뭐 여기 가서 연설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움직임이 잘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자맹같이 이렇게. 꼭 자맹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때 뭐라고 한 얘기가 이제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냐면 북한이 핵보유 노선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핵 잠수함을 갖다 놓겠다. 진짜 슬퍼 진짜.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약간 직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이 베넷 박사 때 얘기한 내용을 북한의 핵보유 현황이 어쩌고 뭐 네. 쫙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왜 이 시점에서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 쪽에 이런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유연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한반도 핵 부분에 있어서 핵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다. 그렇죠. 라는 것을 중국하고 러시아에 통보했다.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북한이 핵보유 쪽으로 가게 될 때 미국은 어떻게 반응해?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겠죠. 지금 근데 이란 문제가 좀 변수예요. 지금 그쵸. 이란하고 전쟁이 터졌고. 네네. 근데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중동이 그럼요. 지금 완전 네네. 하얗고요 지금. 저는 그 이란의 그 요번에 그 장군 있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실 키맨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드론 공격으로 그러니까요. 폭살을 했다? 이야,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건 거의 전쟁 일보 직전이 예, 상황이었죠. 예, 근데 예. 그것이 이제
두 가지 함의가 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저거는 네. 북한의 수뇌부 입장에서도 드론이 날라오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협의 측면이 있는 게 있고, 이란과 전설이 커지면 미국의 그 역대 전략을 보면은 뭐 1플러스 뭐 중동과 한반도의 정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는 측면도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게 변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되, 일단은 이 북한이 저렇게 가면은 미국은 압박을 하겠죠. 그런데 그 압박을 중국에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계가 그 미국 협상 뭐 1단계 합의를 했다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일단 이 문제 가지고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압박이 가고, 미국은 항상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또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데 중국에서 이걸 또 약간 반대로 해석해서 자기한테 압박이 들어오고, 대만 또 선거가 1월 10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선을 이제 북한을 통해서 해소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진짜. 또 북중 관계는 최근에 굉장히 또 복잡해졌어요. 북한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의존할 때가 중국밖에 더 있겠어요. 물론 그렇죠. 러시아도 크지만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이 북한을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또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월달, 3월달에 이제 한미훈련 뭐 이럴 때. 근데 그렇다고 저는 뭐 새 전략 무기로서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건 아니라고 보고, 어떤 간에 동북아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좀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걱정이 되죠. 북한이 왜 종합을 못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안 하니까 잘 분석해야지. 아니, 분석은 잘한다니까요. 종합을 못한다는 거지. 저 종합을 잘해야지. 대륙의 플레이, 이 유라시아 플레이는 잘해요, 사실은. 나름대로. 근데 미국을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는 가장 큰 문제였어. 미국을. 근데 어쨌건 그 남은희 기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양에서 워싱턴, 미국을 바라볼 때의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북한을 오고 가는 어떤 미국계 어떤 기업인이든 또 교포든 다양한 분들이 미국의 어떤 입장을 전하는 것보다 약간 북한의 시야를 좀 넓혀주고, 저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제가 부분들을 좀 넓혀줘야 그런 필요가 아쉬움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펩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쪽 분들은 뭐 저를 좀 이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진짜 북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어쩌면 냉정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자꾸 북한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서 정확한 판단, 정확한 종합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떤 그 뭐랄까 아이디어나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것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2월에 이게 불거졌던 북한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그 북미 관계에서 이게 위기설이 나돌고 있으면서 긴장 관계가 조금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문희 기자와 함께 지난 1월 1일 발표된 북한의 당 전원회의 결정서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10월부터 있었던 스웨덴 스톡홀름의 그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왜 이런 긴장관계로 흘러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참 알쏭달쏭하고, 알면 알수록 뭔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 또 한민족이 가장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남북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월 1일, 이제 1월달 이게 새로 시작했는데요. 좀 더 좀 따뜻한 봄 기온처럼 남북관계에도 이 변화의 분위기가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 시사인사 이 편을 꼭
보시라고 그렇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종합적인 능력, 상상력 이런 것들, 창의력 이런 게 그 어느 분석과 때보다도 종합.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결정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양한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언론과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적인 시사인의 이 분석력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분석과 종합에 탁월한 시사 인싸 남북관계편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문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